미리 물어봤느냐?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송민순 전 장관은 이런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은 반응이라며 자신에게 보여준 문서의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에 참석 중이던 노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문서를 보여준 뒤 표결에서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 문서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북선언 위반, 남북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상징하는 마크와 전화로 접수해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자필 메모가 담긴 당시 수첩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당시 노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그냥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로서는 그거를 밝혀야죠. 그러면서 문 후보가 이 문서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표결 기권을 결정한 뒤 이를 북한에 통보만 한 거라고 설명해왔는데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런 설명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건의 세 번째 문장,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이 원했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면 감사하다 또는 다행이다라는 북측의 입장을 담은 긍정적 평가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미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을 굳이 북한에 통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표결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진실 공방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열린 TV 대선 토론.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2007년에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송민순 전 장관은 이런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은 반응이라며 자신에게 보여준 문서의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에 참석 중이던 노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문서를 보여준 뒤 표결에서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 문서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북선언 위반, 남북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상징하는 마크와 전화로 접수해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자필 메모가 담긴 당시 수첩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당시 노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그냥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로서는 그거를 밝혀야죠. 그러면서 문 후보가 이 문서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표결 기권을 결정한 뒤 이를 북한에 통보만 한 거라고 설명해 왔는데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런 설명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건의 세 번째 문장,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이 원했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면 감사하다 또는 다행이다라는 북측의 입장을 담은 긍정적 평가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미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을 굳이 북한에 통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교도소의 수용실 가운데 가장 크다는 이른바 대방입니다. 가로 세로 폭이 4m 정도 되는데 정원은 6명이지만 많게는 14명까지 수용돼 있습니다. 한 명에게 1제곱미터 남짓 허락되는 셈이죠. 법정 구속이 늘고 가석방도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콩나물시루처럼 돼버린 건데요. 그렇다 보니 교정, 교화는 뒷전이고 가둬놓는데 급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유일한 교정시설, 의정부 교도소의 보안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점호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1,6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만일에 대비해 면회, 교육 등으로 수용자가 이동할 땐 항상 기동 순찰대가 감시합니다. 대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수용자가 일선 교도관을 위협한다는 신고입니다. 신속히 제압해 다른 수용자들의 추가 동요를 막습니다. 또 긴급 호출입니다. 자, 얼른 들 것 갖고 오세요, 들 것. 이번엔 방에 있던 수용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의무동으로 이송합니다. 교도관 한 명이 담당하는 수용자는 150명. 감시의 눈길이 일일이 닿을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느슨해지면 물품 신청용지로 도박용 카드를, 면도날로 칼을 만들기도 합니다. 종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밀집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용자들이 부딪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사소한 시비에 의한 폭행 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의정부 교도소의 수용률은 149%입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에 150명 가까이 넣다 보니까 정원을 지키는 방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형 홍거실, 이른바 대방의 정원은 6명이지만 많게는 14명이 잠을 잡니다. 싱크대와 관모람을 빼면 15제곱미터, 한 명당 약 1제곱미터를 쓰는 셈인데 평균 신장 174cm인 한국인 남성이 누워서 손을 자연스럽게 뻗을 수도 없는 크기입니다. 발을 못 자고 이제 옆으로 자야돼. 밤에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집 밟고 그냥 가다를 없는 거야. 그냥 교정 교화가 안 되지. 전국 평균 수용률은 123%, 15개 곳은 130%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교도소에선 연달아 2명이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 열악하고 비좁은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 동생 사진까지도 같이 드러나놓고 제사 때 같이 해야 되니까 좀 안타깝게 이제 그런 일 당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수용자가 급증하는 수도권 지역에 시설을 증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이 문제입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가석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용 인원을 줄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밀화된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선 동맥경화인 상황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시급하고요.
헌재는 지난해 12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과밀 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당장의 위협이긴 하지만 현재 잘 다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지난 16일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어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북한에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중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 당장의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문제가 잘 다뤄지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 are in very good shape. We're building our military rapidly.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되돌려 보내졌고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처럼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언급하며 중국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기자회견 2-3시간 전에 매우 흔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CNN은 이틀 전 공대지와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공군 폭격기들이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임 전 북한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규정했던 트럼프는 김정은의 정신 안정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여러 발 쏠 수 있도록 잠수함을 개조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SLBM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형 잠수함을 만들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용으로 쓰는 고래급 잠수함입니다. 배수량은 2,000톤으로 SLBM 발사관 1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이 잠수함에서 중대한 기술적 변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SLBM 발사관 양쪽에는 미사일이 발사될 때 열기를 배출하는 통풍구가 있는데 이것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를 통해 1개 이상의 발사관을 지닌 SLBM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지켰습니다. 북한이 SLBM 발사관 추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잠수함을 개조하고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통풍구 추가 설치를 발사관 추가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드시 발사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정보입니다. 발사관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배 전체를 키워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유엔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의 심포조선소가 확장된 것도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개 이상의 SLBM을 적재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올 초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심포조선소에 10,000톤 규모의 대형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선박 건조대를 완공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북한은 크기별로 로미오급, 상어, 연어급 등 잠수함정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LBM은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고래급 잠수함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험 발사에 들어간 북한의 SLBM의 위협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모이탄 수중 사출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 SLBM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8월 500km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져 사실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 진보를 미사일을 압력으로 밀어내는 콜드런칭, 냉발사 체계가 비약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를 주입하기 어렵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액체 연료 대신 고체 연료 기술을 적용한 게 획기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체 추진제는 제작상이라든가 품질 제어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상당 기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연구 개발을 해왔다라는. 북한이 SLBM을 완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사전 징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방공망은 대부분 탐지와 요격 범위가 120도로 북한 쪽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 동서해를 비롯해 남해와 같은 후방 공격에는 취약합니다. 수중 수십 미터에서 발사하므로 발사 시점도 특정하기 어려워 탐지와 격파에 제한이 큽니다. 우리 군은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추가 배치는 물론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개발로 방공망 확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SLBM 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경찰과 테러범을 포함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선을 코앞에 둔 프랑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리 김현트 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관광객이 다급히 외칩니다. 부근에서는 경찰이 한 남성을 향해 총을 쏩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9시쯤 개선문과 접한 파리의 관광명소 샹젤리제 거리에서 벼랑간 20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테러범이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경찰 차량을 향해 자동 소총을 쏜 겁니다.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으며 테러범 1명이 달아나다 사살됐습니다. 행인 1명도 무릎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격 테러 현장입니다. 유리창 곳곳에는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일대는 평소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숨진 테러범은 이전에도 경찰 테러를 시도했다 수감된 적이 있는 프랑스 출신의 39살 카림으로 확인됐고 벨기에에서는 또 다른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순위파 극단 무장주의 세력 IS는 범행 직후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미국과 IS 격퇴전을 벌이는 프랑스는 지난 2015년 이후 6번의 테러 공격을 받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터진 이번 테러로 안보 의제가 급부성한 가운데 일부 대선 후보들은 유세를 중단하는 등 프랑스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경북 경산동엽에서 복면 권총 강도 사건이 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용의자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권총을 든 범인이 농협 지점에 침입해 1,500여만 원을 들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단 4분입니다. CCTV 분석 결과 어제 오전 11시쯤 농협 근처에 도착한 범인은 2차례 지점 안 상황을 살피다 고객이 없는 때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에는 다급한 기색도 없이 준비한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등 외진 길로 도망가 경찰의 검문이나 CCTV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농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주 행동을 봤을 때는 아마 그쪽 시리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외국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장갑을 끼고 모자 등으로 복면까지 한 탓에 피부나 머리카락 색깔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원에게 건넨 말도 담아 또는 금고로 가라는 말은 안 해 정도로 극히 짧은 말만에 음성 분석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동남아 쪽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 국내인이 또 외국인 흉내를 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감안해서 수사를 하도록.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459경 권총. 탄알은 미국산 제품이지만 현재 군경에서 쓰지 않는 총기이고 인근에서 총기 도난, 분실 신고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드론까지 동원해 인근 지역을 수색 중이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린 경찰은 범인이 범행 전 현장을 수차례 답사했을 것으로 보고 과거 CCTV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일본 도심에선 대낮에 우리 돈으로 40억 원가량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강도 사건 피해액으로는 역대 4번째라는데요. 이 범행 몇 시간 뒤 마침 공항에서 한국인 4명이 거액을 갖고 출국하려다 붙잡혀 이 강도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도쿄 전지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최대 번화가를 흰색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2인조로 추정되는 강도들이 은행 앞에서 한 남성에게서
우리 돈 40억 원가량을 빼앗아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강도들은 은행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다가 피해 남성이 돈을 찾아 나오자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는 순식간에 돈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금은방에서 일한다는 피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금괴를 사들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나오다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쯤 뒤 후쿠오카 공항에서 한국인 남성 4명이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현금을 갖고 출국장을 빠져나가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된 겁니다. 일본의 상당수 언론들은 마치 이들이 은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인 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산케이 신문은 한국인이 3억 8천만 엔을 강탈했다고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들 한국인을 용의자로 단정하기엔 석연찮은 정황이 많습니다. 먼저 이들이 갖고 있던 돈은 강도당한 돈보다 2배가량 많은 7억 4천만 엔이었고 목격자들이 진술한 인상착의와도 많이 달랐습니다. 붙잡힌 한국인들은 강도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일본 경찰도 이들의 연루 가능성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도쿄 SM